안녕하세요. 현목 선생의 중국노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국지와 관련한 내용을 하기 전에요. 왜 그 시기에 그렇게 혼란했는가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삼국지 관련한 유튜브도 많고 책들도 많은데 나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뭔가. 내 모토는 지식에서 지혜를 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이 삼국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하이 퀄리티 이 독자를 상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삼국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내 얘기를 전달해 주고자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과거를 통해서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삼국지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유비, 제갈량, 관우, 장비, 또 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조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웅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삼국지의 시대 한나라 말기는 영웅들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시대였거든요. 서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거를 관우, 장비, 유비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치 영웅들의 대화약상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시기는 이렇게 대혼란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역시 자연에 순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가 되면 기후가 매우 떨어집니다. 추워진다는 얘기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풀이 없어서 유목할 수 있는 땅이 좁아지고 결국은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농경민족들은 거기에서 북방민족의 압력을 받음과 동시에 농사가 안 돼요. 결국 유민이 늘어나고 유민들이 돌아다니면서 원치 않는 도적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통치가 안 돼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가 떨어지면, 기후가 떨어지면은 유목민족들이 이주를 해요. 그래서 이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했고, 유럽에 이주를 하니까 그냥 흉노족이 가서 게르만족을 밀고 내려가니까 게르만족이 밑으로 내려갔고 결국은 세계적인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흉노족, 즉 유목민족들이 이러한 변혁을 일으킨 것 같지만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의 역사에서는 북방 민족들,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항상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북방 민족을 두려워하는 글자 중에 천고마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고마비가 가을 하늘, 이 좋은 계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쪘다는 얘기잖아요. 꼭 가을 날씨하고 말 살찐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이 살찐다는 것은 유목민족들이 여름에 말을 잘 먹여서 힘을 기른 다음에 가을에 추수철이 되면 농경민족들에게 수금하러 오는 거죠.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면은 약탈을 안 하겠지만 대부분 다 약탈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타고 사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은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결국 공포의 대상이 이제 오는구나, 드디어 가을에 왔다. 이게 천고마비의 원래 의미입니다.
결국 사회가 어려워진 것은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춘추시대 초기에는 온도가 좀 높았죠. 이거는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쭉 전국시대에 아주 온도가 거의 1.5도가 떨어졌습니다. 춘추시대에 비하면 3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특히 농업사회였잖아요. 농업사회에서는 이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상대방을 빼앗아 먹는 시대죠.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나라가 통일했을 때 통일 왕조가 생긴 것도 안정을 찾아갔지만 온도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는 문경지치라는 안정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 후기로 갈수록 동안시대로 갈수록 한랭기에 접어듭니다. 결국 북방유목민족들은 내려오고 농경민족들은 농사가 안 돼서 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황건적이라고 배웠고 중국에서는 지금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뭐라고 해요?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황건기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황건적의 난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그거를 기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건봉기다.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양쪽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기의는 완전히 농민들 입장에서 보는 거고 난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왕권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봉기다 그러면 가치 중립적에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황건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군대를 형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국지를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동탁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동탁이 와가지고 막 세상을 어지럽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황건이 난이 일어난 게 18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탁은 그로부터 한 5년 있다가 장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동탁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황제가 불러들인 사람이고 그런데 이미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실제 이때 기록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기록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가 착하고 유비는 착하고 이는 도덕군자고 조조는 나쁜 놈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기후변화가 세상 변화의 객관적인 요인이었다면 주관적인 요인 또는 제도적인 요인은 뭐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역사는 곡선이고 후퇴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보면 봉건제도가 진나라의 통일에 의해서 봉건제도가 군현제로 바뀌었어요. 관료제가 되는 것이요. 군과 현까지 관료가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군수가 있고 현령이 있어요. 이게 군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군수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진나라 때 나온 거거든요. 자, 군수가 있고 현령이 있어요. 그래서 군현제, 관료를 맨 말단 행정조직까지 임명을 해서 중앙집권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봉건제가 완전히 폐지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 식구들을 왕으로 임명을 안 하니까 진시황 죽고 나서 나라가 흔들릴 때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려요. 자기 친척들이 쫙 버티고 있으면 이게 유지가 될 건데 그래서 반란이 막 일어났잖아요. 한나라가 정권을 잡고서는 어떻게 됐냐. 자기 유씨들을 전부 다시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황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일부는 군을 유지하고 일부는 나라 국자를 써서 이렇게 각자의 왕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서초, 이거는 서초패왕, 우리가 항우가 있었던 데를 서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군도 있지만은 왕을 이건 너의 봉지다 이렇게 임명을 해주는 것은 군국제예요. 이것은 다시 역사가 봉건제 쪽으로 반보 정도 후퇴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 지역의 각 왕들은 자기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군벌이 되는 거죠. 통일 왕조이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한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 왕조는 본사라면 이 지사들은 지사가 아니고 계약관계일 뿐이죠.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기후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북방에서는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군벌들이 강화된 겁니다. 이것이 터진 것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그걸 진압하는 명분으로 각자 자기들이 내가 짱 먹을 거야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명분은 뭐예요? 황건 토벌인데 사실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는 거거든. 결국 삼국시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기후변화가 하나 있고 이런 제도가 관료사회가 오히려 후퇴해가지고 군국제로 됐던 것. 그리고 그거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은 전한, 서한이 망하고 후한 또는 동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동한이 세워졌을 때 광무제 유수가 나라를 세울 때 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남쪽에서 남쪽의 토 세력들, 남쪽의 군벌들의 도움을 받아서 황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동한시대입니다. 그 동한시대 200년은 결국은 자기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의 기득권을 다 인정을 해준 거지. 사실상 연합정부가 구성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동한 때 다 나눠져 있었고, 그런데 이 동한 시기에는 아까 기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대규모 홍수가 13번 이상 왔어요. 그래서 장강에 물길이 바뀔 정도의 대규모 홍수. 그리고 황충이라고 해서 메뚜기의 습격도 역사에 기록된 것만 해도 5번 돼요.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년에 한 번씩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어요. 200년 평균.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런 시대에서 귀족들은 토지 겸병을 해서 귀족들이 서로 땅만 가지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살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교적 도덕 관념 이거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시대인데 무슨 도덕이 있었겠어요. 이 시기가 황건적의 난으로 폭발됐고 그것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결국은 삼국지 시대가 됐는데 누구는 인의 도덕이 있고 누구는 도덕군자고 누구는 악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설적인 설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강의할 내용에 인물들을 누구를 고용하고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걸 보려면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들을 놔두고 이제 삼국지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조조, 유비, 송건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거는 200년의 관도대전이 일어나서 조조가 원소를 물리치고 중원의 실권을 장악했고 20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적백대전이 일어났어요. 적백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유비하고 제갈량이 만나요. 소위 삼고초려가 그 적백대전 1년 전이에요. 그때 제갈량의 나이 26, 유비의 나이 46, 20살 차이 납니다. 어쨌든 적백대전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유비는 뜨내기, 그때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 땅이. 그리고 나서 다시 8년 후에 여기를 가서 유장의 나라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214년 이후에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그때 보면은 조조의 위나라, 이것은 인구가 443만 명.
뭐 정확치는 않겠죠. 그때 워낙 유민이 많아서 기록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인구가. 자, 그리고 오나라는 240명, 한 절반 정도 되죠. 여기는 총남하는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는 통계상의 문제지 응집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여기는 아직 개화가 안 됐고요. 오나라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오나라는 굉장히 몇 사람의 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위나라, 여기가 이제 중원지방이니까 사실은, 위나라가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조는 사실은 왜 조조 정사에서는 조조의 위나라를 이제 정통으로 보잖아요. 그건 뭐냐? 황제의 권력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거죠. 조조의 나이 40살, 즉 195년에 황제를 영입을 해요. 그때부터 조조는 황제를 끼고 천하를 호령했다 해서 우리가 협천자라고 얘기한다. 황제를 끼고 했다. 끼일 협자거든요. 협천자를 하면서 천하를 호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소설의 이야기고요. 조조가 그렇게 많은 대군을 갖고 많은 참모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조조는 정통성이 있어요.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임명장을 줄 때 황제 이름을 딱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조조가 실력자니까 그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쩐지 조조한테 가서 한다는 거는 명분에서 딸리는 것 같아. 근데 자기들이 나는 조조한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황제의 공무원이다. 이런 명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조조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왜? 임명장을 주는 사람은 황제잖아요. 조조는 이렇게 황제를 끼고 있는 것, 또 조조의 표현에 의하면 황제를 모시고 있는 것, 이것이 정통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었어요. 조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제 이 군사력을 그렇게 강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황건적, 사람들이 원래 도적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자기가 흡수했어요. 그래서 청주병이라고 하는데, 청주는 지금 산동반도에 있는 사람들을 청주병이라고 하는데, 뭐 지도자만 하나 제거하면은 그 사람들은 배고파서 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내 밑에 오면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둔병제입니다. 둔전제. 둔전이라는 것은 군대가 땅을 개발을 해서 주둔을 했다. 이게 둔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둔전은 60%, 수확량의 60%를 국가가 가져가요. 굉장히 많은 걸 가져가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이, 농민들은 씨앗도 없어요. 근데 너네들 몸만 와. 그러면 여기다 다 해주고 농사 지면 40% 너네 줄게. 그러면 굶어 죽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조조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땅을 주고 곡식도 주고 쟁기도 주고 다 주는데, 그래서 이 둔전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조조의 위나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결국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력이 제일 강하니까 결국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물질적 기반이 제일 중요해요. 장기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러한 경제 제도를 조조가 잘 만들었다. 또 정치제도, 정치적 측면에서 황제를 영입을 해가지고 명분을 만들고 경제적인 물리력을 확보했다. 이게 이제 조조의 장점입니다. 어쨌든 이때 시기에는 어느 나라나 먹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충성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조조는 워낙 많은 대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볼 때 냉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기업에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도로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조조의 냉정함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은 유비가 조조보다 6살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4살에 황건의 난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46살 때까지 2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용병만 했어요.
그때 표현으로는 객장이죠. 객장. 공손참 밑에 있다가 원소 밑에 있다가 조조 밑에 있다가 여포하고도 손잡았다가 또 여포한테 뒤통수 맞았다가 그리고 유표한테 가요. 20년을 이렇게 눈칫밥 먹어가면서 이러니까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꿈은 크고 나도 창업을 할 거야. 근데 나는 가진 게 없어. 그 어떻게? 뒤통수 치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인생에서 5번의 배신을 해요. 다른 사람을. 그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조가 배신한 게 아니지. 유비가 공손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유장까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총나라를 세울 때까지 5번을 하는데 그 5번째 직전 적백대전을 앞두고 제갈량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객장 생활 떠돌이 용병 20년 만에 이제 자기 창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따라다닌 사람들 조자병이나 관우 장비하고는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그것밖에 가진 사람이 없어. 자기 따라오는 사람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줘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소설에서는 항상 품어주는 인자한 사람. 조건이 그 사람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적백대전 이후에 형주 땅에서 땅을 이제 일종의 전세를 얻은 거죠. 송건한테 뭐 이겼으니까 여기서 살게. 형주를 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총나라 가가지고 그 같은 유씨였으니까 유장이 오락에서 갔거든요. 가서 3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총나라를 세워요. 이때 이제 자기 왕조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총나라 지금 사천성이라는 게 어떠냐면 이게 천혜의 땅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사방이 산으로 돼서 공격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지금도 그 중국 그 사진들 보면 잔도라고 해가지고 절벽을 깎아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총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지역은 대구의 한 수백 배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대구가 대표적인 분지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구에다 수백 배 크다. 거기에 큰 강이 4개가 있다 해서 사천입니다. 그래서 사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산성이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따뜻하고 기름지고 그리고 천혜의 요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드디어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유비는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성이 유씨예요. 한나라의 정권 유씨의 성씨이기 때문에 자기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단점은 뭐냐? 사실 우리가 소설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에 가서 그냥 성공한 것 같지만 총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사천지방 지금 멀리서 살고 있는데 유비의 고향은 지금 북경 근처입니다. 탁군이니까 북경이거든요. 그러면 북경 사람이 저쪽 남은 동네 가가지고 지금 나라를 그것도 기존의 통치자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와서 점령하듯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약해요. 이게 이 총나라의 한계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위나라에서 등해를 시켜서 이 총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총나라가 망할 때 보면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위나라의 군대 10,000명이 거기 갔는데 5만 명 이상의 그 나라 군인들이 있었는데 항복해요.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이런 현상이 났겠냐? 충성도가 약했다는 얘기예요. 정권과 백성이 혼연일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소설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지지가 없는 정권이 유지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나라는 그 전국시대부터 계속
오나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손오다, 동오다 이렇게 부르죠. 그 전에도 오월동주에 오나라도 있었고 오나라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손권의 오나라는 이 지역은 당시 인구가 적고 즉 50개나 60개의 이 신족들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호족 연맹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손권은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을 잘 믿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치욕을 감내하고서도 사람을 포용하는 수성의 리더십 잘 지켜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호족연합이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말 안 들어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연합체니까 달래고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오나라라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조조의 리더십을 가지고 오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에 한 사병들 500명에서 600명의 사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550세대에서 60개의 성씨가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여러분들 아는 주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손, 그러니까 육씨, 주씨, 그 다음에 장소의 장씨, 이제 이러한 또 송권이 있는 손씨, 이런 몇 개 성씨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유는 누구냐? 주유의 후손이 주윤발이랍니다. 이거는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주유도 당시에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상당히 멋있게 잘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나라에는 북방에 옛날에 권력이 다 북방에 있었으니까 원소 같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그런 2, 3만 명의 부대를 가지는 사람이 없이 그냥 몇백 명 수준의 사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나라였다. 결국 이 나라는 그렇게 정체 중국을 장악하기에는 힘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당시에 이 강남 지방에는 아직 유가가 영향을 미치질 못해요. 그리고 유가는 공자는 산동성 사람이잖아요. 북방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남쪽에서는 뭐냐? 도가 이 노자가 남쪽 사람이거든요. 도가가 영향이 더 세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약간 미신에 좀 더 약간 미신적인 토촉 신앙에 좀 더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북방에서 유가나 법가처럼 강력하게 법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은 다 그 가문끼리 혼맥으로 얽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연합으로 살았고 그 일종의 의리와 또 혼맥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사회였다. 결국 이러기 때문에 송곤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제압하거나 죽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뢰의 리더십이라고 나중에 포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현대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새는 가맹점 형태의 회사 체계하고 비슷하다. 자기 독립재산제 이런 형태였고 이 원소 조조는 본사와 직영제 이런 회사 체계하고 운영 방식이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을 이해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조나 유비는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가 이거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